실제로 제가 학생들 만나면서 또 제가 서울대생들 인터뷰하면서 딱 요 세 가지 포인트만 봐도 공부를 얘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갈리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뭔가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시험 못 보고 나면 시험지만 보시거든요. 근데 시험지를 보고 얘가 뭘 공부를 잘못했는지 알 수 없어요. 결과만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마치 엑스레이 검사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엑스레이 또는 MRI를 찍었을 때 병의 원인이 생겼다면 그 원인이 거기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시험지보다 오히려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지금 중간고사 시즌인데요. 아이들 시험지를 보니까 틀린 개수 너무 많다, 막막하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모님이라면 오늘 놓치지 말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몰 클래스 조승우 작가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이제 중간고사 끝났거나 또는 앞두고 있거나 그랬을 때 부모님들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을지 이야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근본적인 진단, 아이들이 뭘 못하는지를 좀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못하는 건 알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좀 진단과 함께 하우투를 좀 알아보려고 다시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출연하고 나서도 제가 이제 또 4개월, 5개월 동안 또 수많은 또 데이터와 쌓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데이터도 쌓고 부모님들의 넋두리 하소연도 많이 듣고 결국은 이제 중간고사 끝났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두 가지죠. 과정, 결과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과정은 일단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 시험을 앞두고 좀 각 잡고 제대로 딱딱딱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하시는 얘기. 저희가 공부를 대충 하는 것 같아요. 대충 한다. 그게 이제 과정이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결과는 그래서 실제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공부는 했다고 했는데 이제 점수 보면 이게 공부한 거야?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좀 황당하죠. 이거는 중등 때는 먹혀도 고등 때 가면 무너질 텐데 지금 애가 막 자만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4개월 정도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더 근본적인 것들을 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1학기 때 그 방법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2학기 때는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학교 수업 태도, 자기 공부 시간, 공부 방법, 이제 시험 공부 계획 4가지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한 스텝 더 들어가서 더 직관적으로 실제로 제가 학생들 만나면서 또 제가 서울대생들 인터뷰하면서 딱 요 세 가지 포인트만 봐도 공부를 얘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갈리더라고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시험 못 보고 나면 시험지만 보시거든요. 근데 시험지를 보고 얘가 뭘 공부를 잘못했는지 알 수 없어요. 결과만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마치 엑스레이 검사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엑스레이 또는 MRI를 찍었을 때 병의 원인이 생겼다면 그 원인이 거기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시험지보다 오히려 이 아이가 공부한 노트, 그리고 문제집, 그리고 계획표. 이 세 가지의 이 문제 본질이 담겨 있다,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이 이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나요? 노트를 애들이 이제 뭐 정리를 해요. 또는 뭐 노트에 안 하고 뭐 교과서에 이렇게 필기한 애들이 있죠. 근데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은요 정리는 하는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고. 진짜 애들이 난 놓고 말 그대로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썼지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왜 남아있는 게 없느냐? 내가 뭘 남겨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한마디로 타겟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최근에 제가 한 친구한테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알려주신 대로 노트 정리 단권화도 하고 백지복습도 했어요. 근데 과학 문제를 풀면 틀려요. 이제 노트 정리한 거 보고 그 문제집 푼 걸 봤죠. 근데 진짜 이게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틀린 선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의 내용이 그대로 노트에 있었어요. 본인이 썼어요. 근데 몰라요. 정리도 했고 백지복습도 했대요. 쓰고 읽지만 내가 뭘 쓰고 뭘 읽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너 지금 이 노트에 정리한 거 핵심 한 줄로 설명해봐. 못해요. 그럼 얘네들은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 사실 예를 들면 노트 정리한 거하고 문제집 그 단원의 그 예시 나온 거에 그 단원의 핵심 목표는 뭐였냐면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이 물질의 고유한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예요. 이걸 이해했으면 이 복잡한 내용이 사실은 뭐 많으면 3줄, 짧으면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양에 따라 시간만 달라질 뿐 사실은 뭐 불변한다. 근데 반대로 그 혼합물은 이게 섞인 거니까 당연히 일정하지 않다. 이거를 한 줄로 줄이면 더 줄일 수 있죠. 결국 이 한 장의 노트를 공부하고 나서 머릿속에 남으면 되는 한 줄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 한 줄을 남기지 못해요. 왜? 머릿속에 내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학습 목표가 없었거든요. 결국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막 하는데도 예. 본인이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를 때 모르는 있죠. 글을 쓰는데도 읽고 나서 그래서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니까 애들의 공부가 그렇게 산으로 가고 있어요. 왜? 시작할 때 목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 배우고 있는지 뭘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근본적인 문제고 네. 결국 이걸 해결하려면 네. 실제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을 보면 알아요. 시작할 때부터 다릅니다. 노트 정리할 때 제일 위에 내가 지금 공부하는 단원의 학습 목표, 뭐 목표까지도 아니어도 돼요. 네. 주제가 뭔지를 써요. 네. 왜?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이 세부 내용들을 머릿속에 정리해서 차곡차곡 추려낼 거거든요. 요약을 하고 정리한다는 예, 건 예. 요약하고 정리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면 학습 목표예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녹는점, 어느점,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이 내용은 쓰였던 거예요. 이 교과서를 쓴 사람도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읽을 때 그렇게 안 읽으면 정리를 못 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기가 막히게 많은 내용을 다 잘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착각하는데 네. 암기왕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필요 없는 것, 필요한 것, 남겨야 하는 것,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계속 추리는 게 공부의 과정이에요. 100줄짜리를 한 줄로 추리는 과정을 공부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을 부모가 도와준다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습관을 저는 뭐 노트 정리 어떻게 하고 막 복잡할 거 필요 없이 네네. 두 가지만 아이들에게 습관을 들이라고 해주세요. 첫 번째, 공부 시작할 때 노트 제일 위에 학습 목표 써라. 한 줄만 써라. 이건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공부 다 끝나고 나면 네. 다 필요 없이 네. 한 줄로 빨간색으로 그냥 너 오늘 공부한 노트 한 장 아니면 한 단원 네. 한 줄로 요약해봐. 그럼 시작점과 끝점을 부모님이 좀 도와주면 네. 훨씬 더 나은 효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저는 도와주는 것보다 알려만 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거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공부할 때 학습 목표 써? 예. 또 끝나고 나서 한 줄 요약해봐? 저도 그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예. 결국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이거구나를 그러니까 하면서 하다 깨달은 보면 깨달은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도 몰라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걸 내가 뭘 공부하는지를 좀 아는 그렇죠. 그 타겟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그렇죠. 같다. 네. 이 첫 번째 노트를 보면서 체크해야 될 점이 있었고 네. 문제집을 보면서는 뭘 체크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우리가 왜 푸는지를 생각해 보면 문제집 우리 왜 풀죠? 본인이 뭐 아는지 체크하려고. 그렇죠. 결국 예. 틀리려고 푸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집을 풀 때 얘가 뭐 동그라미다 틀렸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객관식 문제집을 푼다고 해서 오지선다를 푼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걸 맞든 틀리는 중요한 건 몰랐던 선지 하나가 있으면 그걸 다시 공부하려고 그 하나하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집요하게 자기 공부 구멍을 찾아요. 반대로 문제집을 풀어도 성과가 안 나는 애들은 머릿속에 그냥 구멍을 찾아야 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이걸 발견해서 채우려는 노력을 안 하죠. 그런 애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문제집에 채점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수학 문제집을 왜 푸는 거냐면 결국 개념을 배워가지고 내가 이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동시에 그걸 응용할 수 있는지를 푸는 거잖아요. 틀렸다면 예를 들어서 풀이 과정이 10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10줄을 다 몰라서 못 푼 게 아니에요. 내가 몰랐던 한 줄이 있어요. 그 한 줄을 풀고 나서 머릿속에 남겨서 이런 유형, 이런 개념이 적용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문제풀이의 키, 출제자의 네. 의도라고 불러요. 네네. 그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예를 들면 문제집이요? 문제집이나 오답 노트를 보면 내가 몰랐던 한 줄이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풀이 과정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에 집중하죠. 네. 그리고 다시 풀면 못 풀죠. 왜? 내가 이 문제를 풀고 틀리고 나서 오답 노트 하고 나서 뭘 머릿속에 남겼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진짜 제일 안타까운 거 애들 오답 노트는 다 쓰거든요. 왜? 시키니까 부모님이 다 학원에서 오답 노트를 다시 꺼내보는 애들이 10명 중에 3, 4명이 안 돼요. 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오답노트 와. 쓴 거는 시간 낭비. 그냥 네네. 손 운동한 거예요. 내가 천재가 아닌 이상 한 번 오답노트 썼다고 내가 다 그거 외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뭐 다시 안 꺼내본다는 건 사실 의미 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애들은 내가 오답노트를 쓰는 목적이 뭔지, 그래서 10줄 중에 한 줄을 남겨야 된다는 개념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걸 제가 너무 잘하냐면 제가 고1 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옆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니까 얘들 의식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 한 줄이 중요하냐면 문제는 애초에 수학 문제는 그렇게 풀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애들이 알고 있던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그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이 문제집은 어떻게 다르고 만약에 그것을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한테 적용해 주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렇죠. 오지선다 문제를 풀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문제집에는 채점보다 내가 하나하나 선지에 대해서 몰랐던 거, 내가 헷갈렸다, 뭐 세모 체크돼 있고 물음표 체크돼 있고 이거를 해설지 꺼내가지고 또는 개념서에서 내가 몰랐던 거를 다시 봐가지고
적어놓죠. 문제집을 뭐처럼 활용하는 거냐면 참고서처럼 활용해요. 근데 얘가 문제집을 풀었는데 틀렸거나 또는 틀리지 않게 맞긴 했지만 헷갈렸던 게 있는데 표시가 안 돼 있다. 왜냐면 하나도 헷갈린 게 없을 수 없잖아요.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럼 이 문제집 잘못 풀고 있는 거죠. 그럼 오답 노트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네. 오답 노트를 쓰라고 하면 어느 순간 이게 주객이 전도돼요. 왜냐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게 되고 애들은 또 부담되고 쓰면 좋지만 정말 힘들면 굳이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문제를 틀렸거나 헷갈렸다면 그걸 내가 다시 틀리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공부해서 해설지처럼 선생님처럼 그냥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보는 거. 설명하는 것까지라는 것도 추상적이라면 그냥 내가 몰랐던 거를 틀렸던 문제 옆에 쓰는 거.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보는 거. 요것만 해도 달라진다. 두 번째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가 뭐냐면 모든 공부법 전문가들이 그냥 방법 하나만 알려준다면 다 백지복습 설명하게 알려줘요. 왜냐면 내가 안 보고 쓰다가 또는 설명하다 막히면 내가 모르거나 헷갈리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시험 틀리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애들 하라고 하면 되게 막 어려워하거든요. 백지복 설명의 방법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공부하고 나서 아까 왜 한 줄 요약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간다면 아예 공부한 내용을 내가 안 보고 한편에 그냥 글쓰기 한다고 생각하고 글을 써보라 또는 말을 해보라. 쓰다가 말하다가 막히는 지점이 나와요. 그럼 그 부분만 다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시험 기간에 문제집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안 푸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설명하게 백지복습이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구멍 찾는 행위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의 문제집을 확인했는데 그게 안 돼 있다. 이거 알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아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뭔가 꺼내는 것, 결국 백지가 됐든 설명하게 됐든 아니면 최소한 빈칸 뚫기가 됐든 이런 행위들이 없다 또는 부족하다. 그러면 얘는 인풋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고 있을 아웃풋이 가능성이 제대로 높죠. 돼 있는지를 체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애들이 막 공부를 대충 한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되게 이제 좀 더 제대로 해. 뭔가 좀 공부 그렇게 하고 되겠니?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만 짚어주셔도 너 이걸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 이게 공부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시도해봐. 그럼 진짜 달라지죠. 계획표를 요즘에 또 많이 쓰잖아요. 시험 전에 이런 부분을 좀 달성하리라. 시험 기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계획표에서 부모가 알려줘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애들이 계획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애들이 안 써서 부모님들이 대신 시키는 경우도 계획을 세워주시는 경우도 제가 요새 되게 많이 봤어요. 계획을 세웠는데 보통 계획에 이제 이건 다 들어가요. 어떤 과목을 뭐 할지, 어떤 단원 공부할지. 근데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공부할 건데 필기를 보고 뭐 교과서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풀고 뭐 설명하기를 하고 이런 어떤 공부의 어떤 단계들이 있는데 일단 그게 누락된 경우가 있고 더 중요한 게 두 번째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애들한테도 이제 뭐 단권화라든가 이런 거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결국 시험 기간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면 국어 3, 4단원이 시험 범위예요. 그러면 3단원, 한 단원을 공부하는데 방금 이 단권화를 하는 과정을 한 세트 하는데 얼마큼 걸릴지를 알아야 돼요, 시간을. 왜냐면 그렇게 알아야 남은 2주 동안 내가 그러면 과목별로 시험 범위가 이 단원이고 내가 그러면 주어진 시간이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 공부할 수 있겠네? 근데 시간이 부족하면 이걸 좀 빼야겠네? 이걸 조율할 수 있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고 결국 시험 기간에 애들이 시험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내가 이 한 단원을 공부하는데 얼마큼 마치 이 단권 한 세트를 하는데 얼마큼의 시간이 걸릴지를 모른다. 그럼 애초에 그거는 계획이 아니죠. 그냥 할 일만 써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시험 계획, 그건 뭐 데일리 플랜도 마찬가지고 이 한 단원을 공부하는데 얼마큼 걸린지가 쓰여 있고 또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계획을 써도 내가 소요 시간을 모르고 예측해 본 적도 없고 본인 가용 시간 대비 비교해 본 적도 없으니까 계획이 달성이 안 되죠. 그러면 시험 공부 계획 세워도 어느 순간 이거 세워봤자 의미가 없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시험 공부 계획을 봤을 때 그 시간이 적혀 있느냐.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럼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파악하는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단계를 정립하는 거죠. 이거를 오히려 지금 시험 끝났다면 오히려 그 과정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메타인지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뭘 잘 아냐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머릿속에 의식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메타인지를 보통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의 축이고 또 다른 한 축은 자기 공부 전략을 점검하고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건데 애들이 왜 자기 공부 전략을 수정, 점검, 보완을 못하냐?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봐야죠. 네. 그리고 가장 우리 최소한의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뭐 단권화라고 부르니까 그 과정이 첫 번째 제가 이제 굳이 어떤 정석을 알려드린다면 수업 듣고 그날 배운 거 그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줄로 일단 요약하는 복습 그것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집을 풀죠. 그리고 오답 피드백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빈칸 뚫기, 뭐 백지복습 설명하기 같은 공부를 해요. 그럼 이 단계로 공부를 하잖아요. 내가 이 한 단어를 이 단계로 공부하는데 얼마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 기말고사 때 시험 기간 내에 시험 범위 다 못 봐가지고 공부 못하는 일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중간고사 끝나면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공부했던 과정을 한번 써봐라. 맞아요. 이런 노력을 네. 하시면 다음번에 조금은 좀 나아지는 그게 결과가 있지 않나. 말 그대로 메타인지예요.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게 메타인지니까. 근데 쓰면 이제 의식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오늘 구체적으로 노트와 문제집과 계획표를 부모님이 어떻게 살펴봐야 되고 어떻게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네. 부모님이 이 부분 듣고 네. 아 저렇게 도와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깨닫는 부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직접 해보시면 너무 좋겠고 만약 직접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작가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다 열심히 공부해요. 네. 근데 성과가 안 나요. 자책하는 걸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방법을 몰라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S냅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적어도 중학생들이 이걸 몰라서 못하는 일 없게. 그러니까 S냅이 스터디 내비게이터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무조건 성적이 100% 오릅니다는 아니에요. 적어도 근데 최소한의 가이드와 튜토리얼을 위해서 자신만의 루틴을 쌓아가면 결국은 성장을 하는데 근본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과는 절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S냅이고 결국 이 S냅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대략 한 3달 정도 동안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공부의 단계들 그래서 크게 보면 2가지의 축이 있어요. 공부의 계획이라는 축과 공부 방법이라는 축. 그래서 결국은 당장 학교 시험이라는 어떤 그 아이들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래서 이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교과서는 어떻게 읽고 수업 필기는 어떻게 하고 또 예를 들면 요약 정리는 어떻게 하고 문제집을 실제로 풀고 나서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뭐 백지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예시를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알려줘요. 그렇게 알려주면 일단 애들이 큰 어떤 기준은 잡는데 네네. 동시에 이거를 그럼에도 내 공부에 뭐 또는 특정 과목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네.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묵지라는 건 항상 우리가 도제식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지식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골프나 테니스도 레슨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 암묵지를 본인의 공부에 직접 실천해 본 서울대 학생들, 네. 제 후배들, 멘토님들이 이제 아이들의 그 배운 내용을 이제 본인의 공부에 적용할 수 있게 1대1로 코칭을 해주면서 네네. 이제 단계별로 본인의 공부 루틴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네. 도와주는 게 S냅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설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답답해요. 우리가 안 한다고 접근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네. 물론 진짜로 안 하는 애들도 있죠. 안 하는 것 또한 어쩌면 결과일 수 있거든요. 얘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애들 얘기 나눠보면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100명 만나면 제가 다 물어봐요. 뭐 부모님들이 의지 없다, 안 하겠다 하는 애들 중에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1점부터 10점 중에 몇 점이에요? 그랬을 때 5점 이하로 얘기하는 애 아무도 없어요. 그럼 걔네들 왜 못하느냐, 안 하느냐? 엄두가 안 나서. 수업을 들을 때 책상에 앉아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최소한만 알아도 그래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로부터 성취감을 느끼면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좀 첫 계기를 틔워주고 싶은 게 이 S냅을 만든 이유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저희가 또 환경을 만들어줘요. 줌스터디라고 해서 아침이나 저녁에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그 루틴을 직접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S냅 하면서 아 이제 진짜 공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아이들에게 듣는 게 이 S냅을 만든 어떤 목표라고. 시작점이 어려운 친구들이 좀 활용해 보면 그리고 부모도 어떻게 아이한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모님이라면 그렇죠. 뭐 잘하고 있는 애들도 불안해하는 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네네. 저도 그랬거든요. 네네. 결국은 멘토들이 내가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야. 또는 이거는 이렇게 수정하면 좋아. 네. 그 코칭이 애들한테는 굉장히 좀 큰 힘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도 많이 열시잖아요. 그런 부분 관심 있는 부분 네.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리고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원하는 성적을 못 받았다. 이런 부모님이라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부모님들 뭐 다 시켜주고 싶은데 애들이 안 하면 애들이 안 한다고 하면 말짱 두루묵이 되니까 이제 스냅을 떠나서도 정말 이것만큼은 알았으면 하는 좋겠다 하는 내용을 이제 그 OPL이라고 원포인트 레슨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아이들 직접 줌에서 만나가지고 알려줘요. 그래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추석이 또 길잖아요. 그래서 추석 딱 끝나고 해이해질 때쯤에 10월 10일 금요일 날 밤 9시에 제가 이제 줌하고 유튜브 통해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것들을 애들에게 직접 이제 부모님들 스트레스 안 받으시게 직접 설명드릴 거고요. 필요하다면 초등학생들도 또 설명하는 시간이 있어요. 10월 22일 날 수요일 밤 9시에 제가 초등학생들에게는 오늘 얘기한 걸 조금 더 쉽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아이들이 직접 들어볼 수 있게 그래서 함께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